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이제 오늘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 걸쳐서 이제 총 6시간 동안 경영학 특강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좀 짧죠. 그죠? 6시간 동안 이제 뭐를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또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핵심, 이거 다 받았나요? 받으셨죠? 핵심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수업하면서 안 풀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혼자 공부해서 좀 어려울 만한 것들. 응? 책 보고 이해하고 뭐 해답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보다는 혼자 하실 때 좀 까다로운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시면 그 MIS 쪽하고 그다음에 회계, 재무관리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쪽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해왔으면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전제 좀 깔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했던 것도 하고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차피 제 강의에서 다 얘기했던 것들을 또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또 그 파워포인트로 자료도 준비해놨는데 기본적인 건 얘기하면 다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좀 같이 참고하셔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좀 까다로운 것들 이게 아마 다 그 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 그리고 또 다른 시험에도 좀 나왔던 것들 중에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좀 해서 나름대로 좀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아마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문제들이 이렇게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사실 대략 뭐 인사관리나 마케팅이나 경영학 일반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없어요. 문제는. 근데 그거에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교재나 이런 내용들 가지고 푸셔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요. 회계 쪽하고 재무관리하고 MIS 쪽을 좀 집중해서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내용들을 좀 많이 풀 거라고 보고 이론도 오늘 3시간하고 다음 시간 금요일 날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정이 좀 빡빡하긴 하죠. 그죠? 6시간 안에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자, 우선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했고 그리고 핵심 요점 정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준 거는 좀 내용이 많아요. 그죠? 어쨌든 기본 교재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 좀 나름대로 또 좀 정리해서 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파워포인트 같이 보시면서 뭐 필요한 내용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최대한 집중해서 우리 3시간 동안 한번 내용을 정리 좀 해보죠. 자, 우선 이제는 챕터 1에서 기업 형태 얘기가 우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목적. 우선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익 추구죠, 이익 추구. 그죠? 뭐 당연히 알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복수 목적론 하면 기업이 요즘에 어떤 걸 또 많이 강조해요? 사회적 책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있죠. 그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 4가지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 경제적 책임, 법률적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윤리적 책임, 임의적 책임에서 뭐 이제는 법률적 책임이나 경제적 책임은 1차적 책임이잖아요. 그죠? 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져야 될 책임이고 윤리적 책임하고 임의적 책임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 가능한 책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ESG 경영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ESG 경영하면 E가 뭐예요? 환경 문제잖아요. 환경. 그리고 이제 S가 사회적 문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이제 G는 투명한 경영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버먼트의 약자니까. 그죠?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형태. 내가 너무 빨리 가나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하여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나름대로. 자, 기업, 회사 형태 부분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잘 나오지는 않는 판트긴 하지만 어떻든 간혹 나오니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공동기업으로서
이 회사 종류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지만 인적 회사하고 물적 회사 기본적으로. 인적 회사는 한명합자, 물적 회사는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게 인적 회사는 뭐예요? 사람으로 뭉친 회사. 에?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뭉친 회사가 인적 회사고, 물적 회사는 돈으로 뭉친 회사예요, 돈으로. 그죠? 그래서 인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구성원이 인적 회사는 유한책임, 무한책임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회사가 뭡니까? 1명. 그죠? 유한책임, 무한책임 1명씩 있는데 합자회사. 합자회사, 그죠? 그럼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회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무한책임 사원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경영권에 대한 것들을 보통 행사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한 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이 좀 쉬워요. 무한 책임 사원이 있으니까. 그죠? 왜냐면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책임져 줄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 책임이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의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한 책임 사원은. 그죠? 그게 인적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죠? 근데 물적 회사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 설립이 좀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그죠? 이제 그런 내용들의 논리를 좀 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회사 설립이 까다로운 게 유한 책임 사원만 있으니까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되면 그걸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절차를 좀 까다롭게 두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데가 어디? 덩치가 가장 큰 회사가 어디야? 주식회사잖아요. 그죠? 주식회사가 가장 법률적으로 까다롭게 설립을 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명 합자 유한 책임사원 여기 내용을 좀 써주면 써줄게요. 한 명은 유한 책임 사원 플러스 유한 책임 아니지 무한 죄송해요. 무한 책임 사원 2인 이상 그죠? 2인 이상 합자는 무한 책임사원 플러스 유한 책임사원 1명 이상씩만 있으면 되죠. 1인 이상,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물적 회사, 근데 주식회사가 빠졌지? 주식회사가 없네. 그죠? 다음에 있나? 6번째 나왔군요. 유한 책임 회사하고 유한 회사는 좀 덩치가 작은 회사라는 개념만 좀 아시고, 한 가지 여기 특징적인 거 하나죠.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의 특징적인 거. 주식회사는 지분을 증권화 시킬 수 있는데, 유한회사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증권화 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거래하는 게 주식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증권화가 가능한 게 어디다? 주식회사. 그죠?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 주식회사는 증권화가 가능하니까 지분의 양도가 좀 더 수월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지분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고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주식회사는. 근데 유한회사는 지분의 증권화가 안 된다는 거. 그죠? 됐죠? 증권화라는 게 주식 얘기하는 게 주식. 우리가 주식이나 회사채를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해요. 유가증권. 그죠? 됐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일일이 디테일한 거 설명 못하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주식회사. 그럼 주식회사는 상대적으로 지분의 증권화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을 쉽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빠질 수가 있어.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야? 자본을 유입하기가 훨씬 수월해. 다른 사람, 타인의 자본을 유통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해서 또 다른 자본을 유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덩치 큰 회사를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야. 주식회사가. 그죠? 그런 논리를 아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주식회사 하면 또 특징적인 거.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 예? 이게 제가 보면, 여기 딱 얼굴 봤을 때는, 한 30%는 이해하시는 것 같고, 한 70%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수업을, 그러니까 경영학을 전혀 안 하고 들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정리하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느낌은 그래요. 미안하지만.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대리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하고 회사에 대한 돈을 투자한 소유주하고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돈을 댄 사람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돈을 딱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그게 없어. 능력이 떨어졌죠. 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는 뭐야? 목표점이 다른 거야. 서로 보는 게. 당연히 나는 이제 회사에 돈 투자한 사람이니까 내 돈을 불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경영자들은 어때요? 경영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올해 이익을 많이 남기면 난 성과금을 많이 받고 싶은 거지. 회사가 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목표점이 달라. 그게 이제 준최적화 현상이 생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최적화되지 않고 준최적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이제 대리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비용. 그러니까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누구야? 경영자잖아요. 경영자. 그죠? 그래서 이 주체와 대리인 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상충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비용들이 대리인 비용이다. 그래서 감시비용, 확증비용, 자녀손실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감시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내가 거꾸로 물어보겠는데. 네? 감시비용 누가 내요? 네? 주체가 냅니까? 대리인이 냅니까? 주체죠. 그렇죠. 주체죠. 그죠? 그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죠. 확증비용은 누가? 대리인이 부담합니까? 아,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자녀손실은 둘이 그렇게 비용 부담을 해도 줄일 수 없는 그런 손실들을 자녀손실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관도 간단하게 하나 알아두셔야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법인이다 보니까 이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인격을 소유한 자인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건 가상의 실체의 경제 주체를 법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단원,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뭐예요? 주주총회. 주주가 돈을 댔으니까 소유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주체가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것도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자, 경영자 앞에서 뭐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경영자 분류할 때 우리 이제 소유 경영자하고 고용 경영자하고 이제 전문 경영자 있죠? 그래서 소유 경영자는 실제 내가 돈을 대고 내가 직접 다 운영도 다 하는 거야. 보통 이런 작은 소상공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돈 대고 내가 다 운영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좀 더 덩치가 있거나 규모가 큰 업체들은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둘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따져보면. 고용 경영자든 전문 경영자. 자, 이제 전문 경영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CTO도 있고 CFO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응?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는 전문 경영자. 자, 그리고 경영자의 세 가지 역할. 이 민치버그의 경영자 세 가지 역할도 알고 가셔야 돼. 이거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경영자 역할이 이제 대인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력 역할. 요거 있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내가 준 걸로 3페이지에 있잖아, 3페이지. 그래서 외형적 대표자 역할이라든지 리더 역할, 연락자 역할들이 대인적 역할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라는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정보적 역할을 하면은 정보 탐색자, 정보 보급자, 대변인 역할. 기업가의 역할이나 분쟁 해결자, 협상자나 자원 배분자 역할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자의 역할로서 본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기업 집중입니다. 기업 집중. 자, 기업 집중의 형태.
카르텔, 콘체르, 트러스트 이거 세 가지. 카르텔 우리말로 담합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트러스트는 합병 생각합니다. 합병. 예? M&A 이런 거. 콘체르는 지주회사 생각하면 돼요. 지주회사. 지주회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홀딩스라고 그러잖아요. 홀딩스. 예? 홀딩스. 예? 홀딩스 맞나? 예. 영어가 좀 약해서 혹시 스펠링이 틀릴 수 있어요. 예. 홀딩스. 예? 우리 뭐 이제 홀딩스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지주회사 의미. 카르텔하고 트러스트, 콘체르는 우리 구별할 때 항상 따져야 될 게 경제적 독립성하고 법률적 독립성 따져줘야 돼요. 경제적, 법률적 독립성 이거 좀 붙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붙여버렸네. 이렇게 딱 나누고. 그래서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성하고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거든. 그죠? 트러스트는 합병이잖아, 합병. 그러면 두 개의 회사가 하나가 회사가 되는 거잖아, 합병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두 회사가 만나서 어떤 회사에 흡수될 수도 있죠. 이런 합병일 경우는 이런 합병을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두 A와 회사가 B 회사 만나서 C 회사가 되는 거. 신설합병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A 회사하고 B 회사가 만나서 A 회사가 되는 거 흡수합병이라고 그래요. 흡수합병. 하여튼 합병이야. 합병은 뭐야? 경제적, 법률적 독립성을 상실하는 거야, 상실. 예? 상실. 그죠? 왜냐면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니까. 어떤 하나의 주체는 상실하는 거지. 한쪽이 흡수되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콘체르는 모회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홀딩스 개념은 모회사는 뭐냐면 돈을 여기다 대줘. 자회사에. 돈 대고 뭘 받아? 주식을 받죠? 예? 그러니까 이 모회사가 각 자회사의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어요. 돈을 다 대주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회사긴 하지만 돈줄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회사 가지고 있죠? 예, 그죠? 그러니까 법률적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하는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됐죠? 예? 그 외적인 것들은 또 필요하시면 정리를 좀 하시고 우선 딱 포인트 되는 것만. 됐죠? 그리고 경영학의 역사, 경영 일반. 뭐 경영 일반도 뭐 항상 공부하면 시작하는 게 일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히스토리 딱 연차적인 얘기 다 하고 막 하면서. 근데 이제 포인트 되는 거 이것도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의 역사에서 이제 테일러, 고등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테일러 포드. 미국 경영학 쪽, 그죠? 테일러 포드. 두 개의 차이점 비교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예? 그 중에 이런 거 헷갈려요, 이런 거. 예? 이런 거. 예? 테일러가 고임금 전후비. 포드가 고임금 저가격. 맞나? 맞아요. 네, 맞아요. 나 순간. 맞죠? 그죠? 자. 그리고 포드 하면, 이게 이제 거기 저가격은 뭐야?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 많이 주고 자동차 싸게 만든다는 얘기야. 포드 하면 자동차. 포드 자동차. 그죠? 그리고 테일러는 임금 많이 주고. 근데 임금을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야. 동작 연구, 시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겠다는 거지. 차등적 성과급제들. 그죠? 예? 동작 시각 연구. 그걸 발전시킨 사람 누구야? 빌브레스 부반입니까? 그죠? 그죠? 17개 동작 분석해서. 서블릭이라고 동작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전후비 기준, 요게 헷갈릴 수 있다고. 이제 전후비가 뭐의 기준이야, 이게? 회계를 공부하면 회계 쪽에 이제 제조원가,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가 있어요. 제조 간접비라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세 가지 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무비의 비중을 줄여주겠다는 거야. 노무비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한 사람이 두세 개 만들든 한 사람이 10개 만들어내면 물건 하나 만들 때 노무비의 비중이 감소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전노무비의 비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10명 쓰던 거 3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물건 만들 때.
그러니까 물건 하나에 차지하는 노무비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봐야죠. 어? 그리고 포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야? 컨베이어 벨트. 어? 컨베이어 벨트. 자갑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되게 혁신적인 거였던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예?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서 엄청난 양의 물건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졌거든. 그죠? 왜냐면 업무를 딱 자기가 해야 될 일로 딱 정의가 돼 있는 거야, 이게. 테일러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작업,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을 막 수행을 하는데 각각의 그 작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그걸 연구한 거고. 예? 그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런 거 저는 이제 산업공학 전공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동작용하고 시간용 걸 해봤어요, 이렇게. 측정해야지, 스톱워치를 측정하고, 동작별로 시간이 얼마씩 걸리는지 체력, 측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요건 다른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각각의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만 딱 수행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무가 단순화되고, 한 번에 다량의 물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이거 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또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야. 이걸로 그래서 뭐가 가능해? 3S가 3S. 요것 때문에 3S 개념이 나온 거예요. 3S. 스페셜라이제이션,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 그 다음에 전문화, 심플라이제이션, 단순화. 내 수업은 이제는 마지막 정리하는 수업이지, 지금 수업 들어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6시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알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거 있어. 그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동조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무빙워크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죠? 우리 사람들은. 예. 자, 그런 개념. 그 다음에, 그 정도.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해 안 갈 만한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포드 시스템 같은 걸 동시 관리라는 이유가 이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같이 나오는 거. 들어있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페어의 일반 관리론. 이건 뭐 페어의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지. 그죠? 일반 관리에 대한 관리자 입장에서의 그죠? 관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페어리잖아요. 고정 경영학에서. 됐죠? 그래서 이 경영관리 직능 5가지 요소 아셔야지. 여기 시험 잘 나와요, 여기. 예? 그래서 계획화, 조직화, 명령, 조정, 통제. 예? 앞섰다 세우든지 해가지고. 그죠? 처음에 계획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명령, 조정, 통제. 저도 사업을 해보면서, 저도 조금은 제 개인사업을 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 사무실 딱 낼 때 처음에 뭘 먼저 해? 예? 내가 무슨 일을 할지부터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조직화예요, 조직화. 그죠? 그러면 이제 조직들한테 이제 명령 내리고, 지금 오늘도 수업 오기 전에 저도 또 이렇게 뭐 일 시켜놓고 한다 했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조정, 하다 보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 있잖아요.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 이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죠? 피드백. 그래서 5가지 알고 계셔야 돼. 잘 나와요, 시험에. 기업의 6가지 본질, 이거 페어리 얘기했던 거.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관리적 활동에 대한 얘기는 했고,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그죠? 나머지 뭐 기술적 활동, 상사적 활동, 재무적 활동을 어떤 게 상사적 활동인지 기술적 활동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생산 제조 활동은 기술적 활동.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게 상사적 활동이잖아. 그죠? 재무적 활동은 회계, 재무 관리 이런 거죠. 그래서 보존적 활동은 재원이나 종업원을 보호하는 역할. 그런 거. 네. 자, 그래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면. 이것도 간단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집중 관련해서 수합 분석. 기업의 환경 분석할 때 내부 환경, 외부 분석하는 거 이거 많이 접해봤죠? 그죠? 수합 분석은, 그죠?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기업이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약점을 분석하는 게 SW고, 그죠? 기업의 외부 환경에 기회가 주어졌거나 위협이 주어졌을 때 파악하는 게 OT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들 수업 분석 이해하시고, 요때 이제 세울 수 있는 사항별 전략 4가지. 요걸 정리를 잘 하셔야지. 그죠? SO 상황에서의 전략, WT 상황에서의 전략, ST 상황에서의 전략, WO 상황에서의 전략. 기업이 가장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어때요? 이런 거. 그죠? WT 상황에서는, 그죠? 기업이 내부적으로 약점 보유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뭐 방어 전략이나 뭐 청산이나 축소 전략이겠죠. 그죠?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가장 지금 환경이 긍정적인 때가 어때요? SO일 때죠? 이제 그럴 때. 이럴 때는 기업이 이제 외부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수입하거나 다각화를 모색하거나 합병을 할 수도 있죠. 다른 회사를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형 덩치를 키우는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가 난해하진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포터 관련된 건 정리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3가지가 있어요. 본원 전략, 오포스, 그 다음에 가치사슬까지. 싹 정리하셔야 돼. 네? 그죠? 마이크로 포터는 뭐가 나오든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죠?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본원적 전략 관련해서 여기 3가지 여기 나왔죠. 차별화, 원가,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중, 그죠? 원가 위. 그리고 오포스. 오포스 정리 잘 하셔야 돼. 시장 진입 장벽, 경쟁자죠, 경쟁자. 대체제의 유무, 고객의 시장 권력. 이게 구매자의 시장 권력이라고도 해야 되고, 구매자의 힘, 공급자. 그죠? 공급자의 시장 권력, 경급자의 힘. 시장이 우호적일 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경쟁자의 수가 적고, 대체제가 적고, 그죠? 뭐든지 적으면 좋잖아요. 진입장벽만 높아야 돼, 진입장벽.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진입장벽 높고, 고객의 상대적 권력이 약하고, 공급자의 권력도 약했을 때 좋은 거죠. 그죠? 그때 시장 진입하기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응? 고객의 힘이 셀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의 단적인 예가, 우리 가격 탄력성 있죠? 그죠? 고객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민감하면 고객의 힘이 센 거야, 구매자의 힘이. 그죠? 왜냐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물건 안 사고 싹 빠진다는 거니까, 또 조금만 내려도 싹 진입해서 들어와서 산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런 게 고객의 힘, 구매자의 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 그런 논리들 좀 아시고 있어야 돼. 공급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공급자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죠? 왜냐면 내 입장에서, 제조업체에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많으면 내가 선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터의 가치사슬. 이것도 정리 잘 하셔야죠. 이게 주요 활동은 다 뭐예요? 인바운드 로직스는 원재료 구매하는 활동이죠. 구매 활동, 그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제조, 생산.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로직스 유통이죠, 유통. 그 마케팅은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비스. 고객한테 팔고 나서 AS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보조 활동에도 구매가 있고, 인바운드 로직스도 이것도 구매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 차이가 뭐냐면, 인바운드 로직스는 원재료 같은 거 구매하는 거. 그죠?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원재료 구매. 그죠? 근데 여기 구매는 뭐야?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잡다한 물건들 많잖아요. 뭐 컴퓨터도 있을 거고, 책걸상도 있을 거고, 뭐, 그죠? 회사에서 소비하는 일반적인 물건들은 이제 일반 여기 들어가겠죠. 보조활동 관련된 거. 주요활동에서는 저게 이제 구매가 제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와 관련된 거다. 그죠? 그걸 나눠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빠르죠. 예. 근데 하다 보니까 혹시나 오늘 3시간 안에 얼마 못 갈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막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처음에 좀 빨리 가서 죄송해요. 예. 혹시 내용을 다 정리 못 할 것 같아서. 자, 인적자원 관리 기초. 자, 노동조합 쪽 여기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노동조합의 형태. 직종별 노조, 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일반 노조. 자, 요거 우리 기본적인 거 알죠? 직종별 노조가 제일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 제일 오래된 노조 형태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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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별 노조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여기서 가장 덩치가 규모가 큰 규모는 뭐야? 일반 노조. 이런 게 이제 한노총이나 민노총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업별은 다 알죠. 기업별. 기업 단위의 노조를 기업별이라고 하니까. 그죠? 산업별은 뭡니까? 뭐 금속노조라든지 뭐 항만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산업 단위 노조. 운송이라 이런 쪽. 자,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긴 내가 그냥 단순히 인식만 따놨는데, 그죠? 앞에 제목만 넣어놨는데, 내가 여기 프린트 한 건 다 있죠? 여기도 그냥 간단히 넣어놨나? 간단히 넣어놨네. 하여튼, 오픈숍, 클로즈숍, 뭐, 유니언숍, 그 다음에 에이전시숍,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지. 그지? 그래서, 에이전시숍 같은 경우에는 체크오브 시스템하고 같이 엮어서 좀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똑같이 조합비를 걷잖아요. 그죠? 노조에 대한 조합비를 걷을 때, 그때 이제, 일괄 징수할 때 체크오프 시스템을 적용하잖아요. 그죠? 월급 줄 때 그냥 거기서 떼는 거예요. 아니면 매번 청구서 주는, 아니면 고지서 줘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업이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 오픈숍 같은 경우는 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 상관없죠.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구조가 오픈숍 구조라는 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조합도. 그 다음에 이제 부당노동행위는 내가 너무 이런 거 디테일하게 넣었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 경영학에서는 의미 없는 거죠. 사실. 그죠? 2차 시험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이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노동자 측, 노동조합 측에서의 쟁의행위하고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자 측면에서의 쟁의행위 요걸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파업, 태업, 사보타주, 준법투쟁이나 노동자의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노동자 조합에서의, 그러니까 노동조합 측면에서의 쟁의행위고 사업자 측면에서의 쟁의행위는 직장 폐쇄라든지 사용자의 보이콧. 근데 직장 폐쇄를 그냥 막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이제는 파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순서가 있죠. 그죠? 그냥 직장 폐쇄해버리면 이건 뭐야?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용자의 보이콧이나 노동자의 불매운동 같은 거, 이건 이제 노동자가 기업의 물건을 구매 안 하겠다는 거고, 이건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노동력에 대한 불매운동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파업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그런 거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노동자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직무평가. 직무분석이나 직무평가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직무평가, 직무분석. 직무평가의 방법, 계량적 방법, 비계량적 방법에 대한 거 정리 잘 해놓으시고, 서열법이나 뭐 분류법, 등류법은 비계량적 방법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점수법, 요소비교법은 계량적 방법. 뭐 기본 규제에 잘 나와 있는 것들이라 그냥 한번 보시면 충분히 다 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직무 설계 관련된 부분은 이게 동기부여 이론하고도 좀 엮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현대적 동기부여 기준에서의 직무 설계에서 직무 순환, 직무 확대,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 이 직무 충실화가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 중에 동기 요인하고 엮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지. 그죠? 그래서 직무 순환은 뭐 여러 가지 일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고, 직무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일 양을 늘려주는 거야. 하는 일의 종류수를 다양하게 해서 양을 늘려주는 거고, 이건 이제 직무 충실화 같은 경우 질적 확대는 일의 깊이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그죠? 이제 일의 수준, 그죠? 질적 확대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직무 충실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하고 엮이는 거죠? 이 2요인이 뭐야? 동기 요인하고 뭐 있어요?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 있잖아요. 위생 요인. 그죠? 근데 그 중에 여기 동기 요인하고 관련된 거예요. 동기 요인. 직무 충실화. 이 동기 요인이 뭐였어요? 이게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고, 위생 요인이 뭐였습니까? 위생 요인.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 동기 요인. 직무 충실하는 관점이 이렇게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을 통해서 직무를, 그죠? 직무에 어떤 동기부여를 시킨다는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예, 엮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과 오류. 인사고과의 오류. 이것도 오류가 인사고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 지각 오류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죠? 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상정적 태도, 시간적 오류, 관대화 경향, 주관의 객관화, 가혹화 경향, 대비 오류, 중심화 경향, 뭐 논리적 오류, 귀인상의 오류. 특히 귀인상의 오류 같은 거 정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유사성, 그 다음에 지각 방어, 지각적 방어. 지각적 방어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이제 지각적 방어죠. 그 다음에 기대 오류, 현혹 효과, 헬로 이펙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상관 편견,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을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해서 저것도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한 것들은 꼭 나중에라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과급. 개인 성과급제도 성과급 관련해서 크게 보면은 생산량 기준이 있고요.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생산량 기준은 이제 보통 어머님들 부업하는 기준이에요. 부업. 우리 기생충이나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우리 피자 박스 접으면 한 박스 칠 때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무슨 그거 했어요. 부업. 그래서 이제 무슨 모자에게 끝부분에 무슨 꼭다리 같은 거 달는데, 무슨 화가들 쓰는 찐빵 모자 같은 거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위에 꼭다리를 달아서 그거를 이제 한 개 달 때마다 1원씩인가 해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도 한 1,000원도 안 될 거야. 그 당시 1,000원이 뭐야.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 생산량 기준이 결국 뭐야. 이제 단순 성과금은 한 개 1원 뭐 이러면은 이걸 100개 하면 100개에 따라 비례적으로 돈을 받는 구조가 단순 성과급이죠. 그러니까 수량 기준이니까 수량 기준. 근데 이제 복률 성과급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복률은 일정한 과업량을 정해놓고 그거까지는 한 개당 1원인데 그거 이제 초과해서 만들 때 한 개당 1.2원을 주거나 2원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요율 체계를 달리 주는 게 복률 성과급. 복률 성과급. 더 안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기준은 우리 이제 시간 표준 시간급제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어떤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앞에서 일반적인 시간급하고 다르게 표준 시간급제는, 자, 예를 들어 이거 하나를 만들어. 응? 그러면 일반적인 작업자가 이거 테일러식 어떤 요 직무 과정을 거치려면 내가 요걸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찍는 과정, 어디 부직포 같은 것도 구해서 뭐 붙이는 과정,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이제 하나 딱 만드는데, 예를 들어 뭐 요거야 뭐 단순하니까 뭐 2시간씩 걸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요런 거 하나 만드는데 요거 하나 딱 끝날 때 2시간이 걸렸어, 내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쭉 쳐보면 그 사람도 한 2시간 좀 넘게 걸려. 또 다른 사람에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요거 하나 만드는 한 2시간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나 완성할 때 들어가는 전체적인 평균 시간이 표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 표준 시간. 예? 이게 표준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내가 이걸 하루에 4개를 만들었어. 이걸 4개를 만드는 거야, 나는. 그럼 4개를 만들었으면 이게 표준 시간이 2시간으로 측정이 돼 있잖아요, 2시간으로. 그러니까 4개에 대해서 2시간씩, 한 개당 2시간씩 임금을 책정해서 나한테 돈을 지급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8시간 분량을 주는 거지.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곱해가지고 계산해 준다는 얘기죠. 실제로 8시간이 안 걸렸어도. 실제로 내가 나는 손이 되게 빨라서 한 5시간 만에 끝냈어. 그래서 난 이거 하나 만들 때 2시간씩 쳐준다 그랬으니까 총 8시간에 대한 돈을 받는 거지. 기본 구조가. 표준 시간급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손이 엄청 느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배드민턴 딱 치고 왔거든요. 배드민턴 딱 치는데, 배드민턴 치고 나서 요즘에 배드민턴 꽂혀가지고 막 운동한다고 막 아침마다 그거 해요. 코치님한테 막 배우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는 치고 나면 자기 공을 자기가 이제 치워야 되거든. 이렇게 꽂아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도 치니까 이거 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손이 그렇게 느려가지고 어디 부엌 같은 거 못 하시겠다 그러는데, 손이 엄청 느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이거 나는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하루에 열심히 했는데 한 개밖에 못했어. 하루 8시간이래. 그러면 그 사람 한 개면 가져가는 게 원래 2시간 분량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주는 만큼의 기본급은 지급을 해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 할증급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복률성과급이나 할증제는 일정한 가압장 정해놓고, 그걸 초과해서 달성하면 거긴 더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 그거. 응?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할증급제 보면 여러 개가 있죠. 교재는 다 나와 있나? 응? 안 나왔나? 안 나왔나 봐요. 근데 막상 이걸 피니까, 양이 엄청 많네. 그죠? 이걸 언제 다 설명하냐 싶긴데. 거기 나와 있네. 할시식하고 비도의식, 그죠? 로완식도 있고, 칸트식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구조는 절약된 임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더 나눠주는 거야. 요율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말해봐요. 원래 이제 한 사람이 2시간씩 걸리는데 내가, 나는 하루에 4시간 해서 만약에 요 4개를 만들었으면 하루 8시간이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 8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서 다른 사람, 한 사람 분량을 내가 다 소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절약되는 부분이 생기거든.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추가적인 성과급을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집단 성과급. 아, 거기 빠졌네? 안 넣었구나. 시간 관계상. 집단은 밑에 그 교재 보세요, 교재. 거기 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 빼놨네. 양이 많다니까 뺐나봐요. 그 19페이지에 보면은 집단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포인트만 내가 빼놨어요. 그러니까 카이저 플랜하고 프렌치 시스템, 스켈론 플랜, 러커 플랜. 카이저가 이제 철강회사잖아요, 철강회사. 그죠? 철강회사는 뭐에 포인트를 주냐면, 우리 아까 전에 그 제조원가 3가지가 뭐였어요? 제조원가가?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가 있어, 제조간접비라 그래서. 이 3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죠? 카이저 플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 철강회사잖아, 철강회사. 철강회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 철강하고 사람이에요. 철강 자체, 머리가 그려지지 않아요? 무슨 철강회사 같은데 가끔씩 애국가 나올 때 끝에 장면에 보면 용광로에서 막 철강 막 해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요 비중이 제일 크거든. 예? 그러니까 요 비용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요게 절감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 해주겠다는 거지. 성과급을 주겠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애우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연상을 해서 해보면 좀 잘 기억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프렌치 시스템은 모든 비용이야. 이게 프랑스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용 다 절약했을 때 거기서 절감되는 것 중에 일부분은 회사가 가져가고 일부분은 노동자한테 주고 이런 식이에요. 집단 성과급. 그리고 스켈론 플랜은
러커플랜 값으로 먼저 합시다. 이게 러커플랜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이야,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이제 뭐예요, 부가가치? 보통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물건 만들면 판매가 있잖아, 판매가. 이제 매출에 판매가라고 써야겠구나. 판매가에서 우리가 그걸 팔기 위해서 사오는 원가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유통회사면 요거 내가 5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면 500원이 원가고 1000원이 판매가거든. 그죠? 그래서 그 원가를 이제 매출 원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매출 원가. 그래서 판매가에서 요거 빼면은 뭐 이익인데 요 개념이 이제 부가가치야. 그러니까 내가 사오면서 들어간 돈에 추가적으로 받는 돈 가치 있잖아. 추가적으로 받는 가치, 부가적으로 창출한 가치니까 부가가치, VA, VAT라고 썼네. VA. 부가가치 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VA.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창출되는 가치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러커플랜. 그죠?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칼럼 플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인건비 비중을 가지고 그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집단 구성원 전체한테 주는 돈이에요. 이게 집단 성과급은. 그죠? 그래서 매출액과 인건비 비율을 가지고 그 전에 평균적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해당 연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비교해 가지고 절감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그게 스켈론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 내용 얘기했던 것만 이해하시면 돼. 너무 디테일한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선발 20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내부 모집하고 외부 모집은 빼놨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게 좀 유인물 드린 거에는 있지만 PPT에 없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뭐 조금 중요하다고 떨어져서 뺐습니다.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뺐고, 내부 모집, 외부 모집은 충분히 그냥 한번 봐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선발 같은 경우, 선발의 세 가지 원칙도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는 이 선발 도구에, 선발 도구가 신뢰성 있는 도구인지 타당성 있는 도구인지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죠. 그죠? 에? 선발 도구가 신뢰성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신뢰성은 검사법, 재검사법, 그다음에 복수양식법, 양분법 등으로 검사를 하고, 타당성 기준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기준 관련 타당성, 내용 관련 타당성, 구성 관련 타당성. 그 중에 특히 내용 관련, 기준 관련 타당성. 동시 타당성하고 예측 타당성, 그거 정리해놔야 되죠? 기준 관련 타당성에서 교재에는 있죠. 유인물에는. 동시 타당성, 예측 타당성. 신뢰성하고 타당성의 기준은 뭐예요? 신뢰성은 항상 일관되게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게 신뢰성이에요. 그죠? 올바른 결과든 올바른 결과가 아니든 간에 항상 일관되게 나오는 게 신뢰성이고,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뽑아내는 게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뢰성 기준이라면, 자, 선발 도구 중에 이제 선발 시험을 봤어. 자,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시험을 보면 똑같은 사람을 평가를 매년 했을 때 똑같은 비슷한 점수가 나오면 신뢰성 있는 선발 도구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꼭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 이런 걸 떠나서, 그죠? 어떤 사람이 측정을 했을 때 항상 일관된 점수가 나오면 그건 신뢰성 있는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꼭 군대에서 0점 사격 같은 거 하면 군인들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사격판 있으면 신뢰성 있는 거는 이렇게 찍혀도 신뢰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관역편 안 맞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맞으면 이건 0점 조절만 해주면 이제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찍으면 신뢰인데 신뢰성 없는 사람은 어때? 여기 찍혔다 여기 찍혔다 여기 찍혔다 막 사방에 터져 있는 거지. 제가 그랬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엄청 PRI 많이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교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냥 열애시켜 주더라고. 난 사격이 안 되더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적도 있었고, 갑자기. 근데, 내가 왜 줬어? 이거 써다가 또, 자,
근데 이제 타당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당성은 여기 맞춰야 되는 거야, 여기. 예? 그러니까 타당성도 있고 신뢰성 있는 도구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타당성 여부는 그 도구를 통해서 딱 뽑았을 때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인재를 딱 뽑아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타당성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타당성 있는 도구인지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동시 타당성, 예측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 타당성은 처음에 그 선발 도구로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해놓은 업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과. 그거랑 비교해 보는 거지.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성과가 잘 나오면 그 도구가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도구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게 이제는 예측 타당성이고 동시 타당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회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평가를 해보는 도구를 써보는 거지. 그래서 점수를 딱 받았더니 진짜 성과가 잘 나오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동시 타당성. 그죠? 그죠? 이미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됐죠? 이거 얼마나 67페이지? 그죠? 자. 조직행동. 너무 막 넘어가나? 그죠? 나머지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막 넘어갔다. 우선 요건 좀 이따 이제 잠깐 쉬고 나서 하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직장 내 훈련하고 직장 외 훈련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제목만 넣어놨잖아요, 지금. 그죠? 어떻든 그래도 여기는 제가 이제는 일반 교재는 아니니까 유인물이다 보니까 딱 그냥 제목만 탁탁 달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제목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예.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하라고 제목만 달아놓은 거지 직장 내 훈련하고 직장 외 훈련의 특징 알고 있어야죠. 장단점. 그죠? 예? 그거 정리하셔야 돼. 직장 내 훈련하고 직장 외 훈련에 대한 거. 그죠? 그리고 선발 도구 중에 이제 면접과 관련된 거. 그죠? 전형적 면접, 비전형 면접, 집단 패널, 집단 면접, 패널 면접, 블라인드 면접 같은 거, 이런 내용들도 이제 특징적인 거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 예. 사실 직장 외 훈련하고 직장 내 훈련이 여기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조직 행위론부터 계속 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예.